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네스트 AI의 김연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저희도 슈퍼리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AI 슈퍼리치의 탄생이라고 해가지고 네. 책 제목이. 앞으로 그러니까 큰 IT 쪽의 변화의 바람이 불 거고 이거는 예. 뭐 모두가 이야기하다시피 AI는 향후 10년 이상 갈 그 테마고 그 안에서 저는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기회가 됐건 투자 기회가 됐건 거기에 잘 편승하면 슈퍼리치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AI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실 만한 분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 개발자. 최초에는 이제 직장 사회 경력이 이제 뭐 한 27년 정도 되는데요. 네. 예, 초창기에는 개발도 했었고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사업화 전략, 이제 기술 기반의 사업화 전략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해서요.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사회에서 시장에서 적용이 되면서 뭐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선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개발 쪽 엔지니어링뿐만이 아니라 전략 기획까지 하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통용이 되는가, 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가. 네,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거나 뭐 예를 들면 지금도 AI 가지고 굉장히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조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를 해야 할 때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책에 좀 녹여내기도 했고요. 요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는데 그 SK의 누구 네, 맞습니다. 그 음성 인식 서비스죠. 네, 또 누구 스피커 뭐 에이닷 에이닷 서비스. 네. 그 애플리케이션을 기해서 네, 맞습니다. 아이폰도 그 통화 녹음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기획을 하고 만드신. 네. 누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연구소에서 그 빅데이터 AI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도 그걸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SK텔레콤 연구소에서 이제 팀 세팅도 하고 뭐 전략도 만들고 뭐 투자도 받아내고 해서 이제 누구 서비스 누구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예. 이제 서비스 런칭하는 그런 일들부터 해서 사업 전략도 짜고 뭐 누구 셀럽 서비스라고 하는 특정 서비스는 제가 전체 PM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누구 스피커에서 뭐 펭수 목소리가 나온다던가. 예. 근데 이제는 그 대기업을 나와서 네. 스타트업까지 만드시고. 슈퍼리치가 될 기회가 보여서 베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와이스트리트 차리면은 슈퍼리치가 될 줄 알았는데. 농담이고요. 우선은 그 AI의 어떤 기술 또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에게 좀 보태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에서 보니까 저는 이제 문과거든요. 네. 데이터랑 메타데이터에 대한 좀 이해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특히 이제 AI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AI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부터 저는 약간 프레임을 조금 더 긴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컴퓨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연역법, 그러니까 논리 중심으로 해서 쫙쫙쫙 풀어가서 100%의 정답을 만들어내는 것들이라고 해서 저는 연역적 AI라고 네이밍을 했고요. 최근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네. 귀납적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경험론, 뭔가 내가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이런 이 귀납적 AI라고 저는 이제 네이밍을 했습니다. 책에서. 그런데 과거의 컴퓨터, 그러니까 연역적 AI가 다루던 것들은 리얼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하는 건데 귀납적 AI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에서 숨어 있는 메타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I love you, 네. 난 널 사랑해, 중국어로는 워아이니. 네. 저게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은 뜻이죠? 그렇죠. 뜻은 같죠. 네. 근데 글자로 보세요. 저게 같나요? 그건 다르죠. 다르죠. 예. 리얼 데이터의 컨셉으로 보면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워아이니는 다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뜻이 같은 거죠. 저 안에 우리가 저걸 같다라고 느끼는 건 네. 위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저 느낌이 그렇죠. 구체적으로 영어, 우리말, 중국말로 했을 때 다르죠. 네. 밑에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워아이니는 구체화된 데이터, 리얼 데이터의 컨셉이고요. 예. 우리 사람들이 저 표현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는 추상화된 하트의 의미를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메타데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한 게 이제 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 인공지능 시대, 귀납적 AI가 오기 전에는 컴퓨터가 번역을 잘 못했어요.
네네네. 근데 번역 성능이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번역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예.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기 I는 나, 러브는 사랑해, you, 너 단어 대 단어 매핑으로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매핑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번역이. 그래서 막 조합이 막 이상하게 나오고. 그렇죠. 예. 근데 귀납적 AI에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다 보니 저 I love you가 쓰이는 문맥, 컨텍스트, 난 널 사랑해라고 하는 쓰이는 그 문맥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컴퓨터가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저 안에 저 리얼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의미를 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번역 성능이 확 높아지는 거죠. 사람처럼. 네,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추상화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이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이 신경망, 사람의 뇌의 형상을 가지고 신경망을 가지고 구현을 해서 하다 보니 저게 메타데이터의 형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다. 즉 컴퓨터가 이제 추상화 능력이 약간 생긴 거죠.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이 뭔가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예. 생각하게 된 예, 거죠.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전에 이제 단어 그대로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이제는 왜 우리말도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단어가 쓰이는 전체적인 문장의 컨텍스트라든가 분위기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비로소 컴퓨터가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리얼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의 차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귀납적 AI가 가지게 된 거는 컴퓨터가 이제 귀납법, 학습 효과, 뭐 경험론이라고 이제 철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하게 되면서 메타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마치 경험을 한 것처럼. 그렇죠. 또 하나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이 책 처음 봤습니다. 퍼베이시브 인공지능. 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그래서 김영규 대표님을 모셨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큰 방향을 보려면 이 퍼베이시브 인공지능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퍼베이시브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이 단어가 컴퓨터 쪽에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예전에 IoT 시절에서부터 조금 쓰였던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퍼베이시브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모든 곳에 스며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 IoT는 이제 인터넷 온 띵스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이제 뭐 손목시계, 뭐 네. 냉장고, 뭐 TV 그렇죠. 모든 게 다 그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세상. 맞습니다.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람 컴퓨터, 뭐 스마트폰 하다가 이제는 모든 사물들의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컨셉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미 그게 실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전등도 밖에서 맞습니다. 앱으로 켜고 막.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이 이미 되어 있고, 근데 이제 퍼베이시브 AI라고 제가 붙인 거는 앞으로 그 향후 10년 이상 인공지능이 그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앞으로 거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퍼베이시브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있는 단어였는데, AI가 앞으로 어떻게 이 시장에서 발전해 나갈 것이냐라고 이제 그걸 이제 키워드로 잡았을 때 퍼베이시브 AI라고 잡은 거죠. IoT처럼. 네, IoT처럼. 그래서 우리 일상이 그냥 스며들어가는 AI.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웹에서 챗GPT를 쓰기 시작을 하지만 네. 이제 최근에 그 애플 인텔리전스 쪽에서 챗GPT가 이제 사람들한테 다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챗GPT 같은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로 대화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들어가지만 대화하는 모델도 지금 뭐 고객센터 같은데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예, 뭐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B2B로 뭐 각종 회사들의 고객센터로 지금 많이들 들어가서 간단한 Q&A 같은 것들은 이미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꼭 랭귀지 모델 말고도 그러니까 신경망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뭔가 그 특정 동작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스며들어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도 증기기관이 나오고 또 내연기관이 나오고 또 전동화가 돼서 지금 전기 모터들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전기 모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큰 모터만 질 수도 있지만 지금 스마트폰에도 진동하는 것들은 전동 모터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마치 동력에서 모터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생활에 스며들어가서 쓰이듯이 뭐 전동 커튼도 있고 그렇죠. 스마트폰도 있고 뭐 전동 자동차도 있고 굉장히 이게 다양하게
변형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도 그렇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변형돼서 널리 스며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퍼베이시브 AI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뭐 생성형, 뭐 네. 그림 만들어주는 거, 대화하는 거, 나중에 그게 이제 오디오로, 비디오로, 디스플레이로 등등등. 네. 뭐 로봇 당연할 테고요. 근데 이제 책에서도 상당 부분 그 부분 이제 써 주셨던데 그 AI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벌써부터 좀 걱정을 좀 끼치고 있어요. 특히 오픈 AI에서도 샘 알트만이 한때 잠깐 축출되기도 했었고 네. 공동 설립자들 사이에서도 좀 파열음이 나고 막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아예 그냥 기업의 형태로 가버리는 거죠. 원래는 네. 그 비영리 기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AI가 진짜 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는 그림이 혹시 그려지나요? 대표님의 머릿속에서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실은 제프린턴 교수님도 구글에서 나오셨고 네. 또 오픈 AI의 창립 멤버들이 나왔을 때는 뭔가 그분들이 본 게 있으니까 이거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걸로 추정은 되는데 네. 그분들이 본 게 정확히 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잘 모르겠다는 게 사실은 조금 제 입장인데,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다 보면 연구실에서 다양한 그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굳이 만들려고 할까? 저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게 낮다고 보이거든요. 하다 보면 물론 AI 윤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보다 사람들이 딥페이크 써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저는 사람들이 잘못 쓰는 게 더 큰 문제지,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뭐 수준을 벗어나서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하는 것들은 영화적 상상력에는 더 그런 것들이 재미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잘못 사용하거나 오용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도 아마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추석이나 설 때 분명히 케이블 TV에서 아이로봇 틀어줄 거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로봇이 윌 스미스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우리 머릿속에서는 떠올리곤 있는데 딥페이크처럼 인간이 이걸 잘못 쓰는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할 거다. 네. 이게 사실은 현실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로봇이 이제 스스로 통제를 벗어나는 건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로봇이 통제를 벗어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들었던 케이스가 이제 펜타곤에서 이 전쟁을 시뮬레이션하는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쟤를 공격을 해라. 워게임 같은 거.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대신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제 명령을 줬는데 이 인공지능이 판단할 때 인간의 말을 들으면 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니 펜타곤을 먼저 공격을 하더라. 뭐 이런 예, 이런 사례를 혹시 어떤 유튜버입니까? 혹시 제가 이 신빙성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출연자분이 아마 장동선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과학 박사님. 네네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완전 낭설은 아닌 것 같고 그분도 이제 어디서 들어서 저도 이제 출처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네. 그 케이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제 추정이에요. 그 얘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추정을 해보면 제 1목적을 적을 섬멸하는 목적 함수를 1목적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는데 내 말을 들어라라고 2순위로 만약에 줬으면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될 때는 제 1목적을 우선으로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두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만약에 두 번째 우선순위가 방해가 되면 두 번째 우선순위를 무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제 1원칙부터. 그렇죠. 제 1원칙부터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혹시나 발생한 게 아닐까 이제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영화 아이로봇 이야기 앞에서도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그 원칙이 나오죠. 무슨 박사님이 제 1원칙, 제 2원칙, 제 3원칙을 주는데 네, 맞습니다. 로봇이 결국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인간을 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로봇도 가만히 보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인류를 지키는 게 제 1원칙인데 인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인류가 인간이 워낙 그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하니까 인간을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간을 그냥 가둬두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게 사실은 아이로봇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연역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뭐 3단 논법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3단 논법대로는 논리적으로 맞는데 좀 틀려. 현실하고는 안 맞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원칙만 가지고 통제를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도 인공지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정해 주느냐, 인간이 결국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마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키면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패턴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를 그렇죠. 우려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저도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넘어간다고 한들 우리가 그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거냐 인간이 그거는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만큼 왔냐라고 해서 뭐 무슨 시험을 봤는데 뭐 변호사 시험에서 몇 점을 받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측정은 하는데 이게 그걸 넘어갔다 아니다를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특히 이제 투자나 사업하고 관련된 쪽에서는 저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오히려 그냥 그거보다는 AI 윤리 관점에서 보면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아까 딥페이크처럼 잘못 활용을 하거나 저는 이게 더 사실은 큰 문제이지 않을까. 하기서 그럴 수도 싶습니다. 있네요. 근데 그 아까 잠깐 구글에서도 일을 했었던 그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턴 교수 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분이 몇 년 전부터 그 인간을 공격하는 AI 로봇이 나올 수 있다 그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이번에 그 노벨 물리학상 네.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말에 대해서 이제 더 신빙성, 신뢰도가 네.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프리 힌턴 교수도 그냥 걱정하는 거는 아닐 테고요. 어떤 합리적인 근거는 있으실 텐데, 그렇죠? 네. 특히 통제를 벗어난 AI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제가 그 부분만큼의 이 수준은 아니고 또 그런 정도의 경험은 없기 때문에 아직 노벨상을 못 받으셨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률이 제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저도. 네네네. 근데 다만 어떤 형식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우린 너무 터미네이터와 매트릭스, 아이로봇에 너무 젖어 있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영화를 이야기할 너무 때,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은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아직까지 그러네요. 우리에 맞아요. 각인돼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면 결국 스카이넷이 나오는 거 아니냐, 매트릭스처럼 그렇죠. 뭐 인간을 배터리로 쓰는 게 아니냐, 뭐 그러니까 로봇과 전쟁의 대상으로 주로 그렇죠. 말로가 안 이제, 좋죠. 인지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 드라마적 픽션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고 쳐요. 근데 그 학습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나요? 다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 인류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저는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GI라고 하는 단어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강인공지능, 뭐 예, 일반 Artificial 인공지능. General Intelligence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든 할 수 있는 AI.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AGI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 제 주변에서 만나봐도 근데 AGI가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분들도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 많이 쓰인다고 하고 또 이제 그 로봇개 거기에다 위에 뭐 화염 방사기라든지 총 이런 거 다는 그런 옵션까지 나왔다고 하고 근데 결국에 또 생각해 보면 그것도 결국 인간이 쓰는 거고 그렇죠. 인간이 매핑을 해서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 사람들을 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AI 근데 그게 과연 AI가 위협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는 인간이 위협하는 걸까요? 결국 로봇이 인간을 죽이겠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시키는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인간을 공격하는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의 등장을 사실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건데 그런 세상이 안 온다고 제가 어떻게 뭐 이게 개런티는 못 하겠으나 예. 결국은 최초의 그런 로봇을 만든 거는 인간일 거라는 거죠. 최근에 그 나왔던 그 인공지능 관련된 영화들도 어디선가 한번 꼬여버리면 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군사 드론 로봇계에다가 누구를 공격하라 지시를 했는데 결국 인류를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공격을 지시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요 제가.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AI에 대한 책을 쓰면서 예. 어떤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쓸까 하다가 투자 쪽에 맞춰서 이제 슈퍼리치라고 하는 제목을 슈퍼리치. 붙이고 투자 쪽에 투자의 관점에서 보고 내가 사업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이야기거리, 드라마적 소재는 되지만 거기에 빠지면 그러니까 투자에 약간 너무 막 음모론에 빠져드는 그렇죠. 것처럼. 예, 투자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별로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그러게요. 일단은 하여튼 대주제는 슈퍼리치입니다. 근데 네. 다만 우리가 또 그 AI를 활용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제약들,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근데 책에서도 핵 확산 금지 조약 같은 것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AI로 인한 어떤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인류가 먼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들듯이 AI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규범을 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그 전 세계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확률이 빵이다라고 저도 보진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다만 지금 이 돌아가는 판을 보면 저는 이게 조금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좀 나중에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 인공지능을 과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저는 요 시각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생산 수단의 등장이라고 봐요. 새로운 생산 수단. 과거 이제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 생산 수단이 예를 들어 중세 시대에는 토지였죠. 토지에서 농노들을 부려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시대가 되면서 또 다른 생산 수단은 공장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온 거죠. 네. 그러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제품들이 즉 공장이 새로운 생산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자본주의 계급, 그러니까 부르주아라고 하는 소위 그런 계급이 나오면서 사회를 주도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생산 수단이 등장을 하면 파워 시프트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 파워 시프트가 벌어질 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해서 그 생산 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약간 권력의 이동. 그렇죠.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왔고 뭐 엘빈 터플러 박사가 제3의 물결에서 세 번째 물결은 정보화의 물결이다라고 하고 지금 저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다음에 특히나 제너러티브 AI가 나오면서 AI가 인류 역사에 새로운 생산 수단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IRA 법 같은 걸 만들고 중국의 뭐 엔비디아 칩 수출하는 거 맞고 심지어 칩 수출뿐만 아니라 칩 장비 제조업체 수출하는 것도 맡고 있는 것들이 저는 미국이 이러한 그 미래 가능성을 보고 이런 새로운 생산 수단이 나왔을 때 파워 시프트가 발생하지 않고 자기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생산 수단, AI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생산 수단이다라고 하면 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다들 지금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과정이 제가 최근에 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를 예.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새로운 핵 에너지가 나오고 이게 2차 대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오펜하이머에서 쭉 뭐 핵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뭐 서로 산업 스파이들이 막 빼내려고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인공지능이 딱 그 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제 기업에서도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경쟁 상황이 붙으면 다른 모든 논리가 다 묻힙니다. 내가 일단 여기서 이겨야 돼. 네, 일단 이겨야 돼라고. 이런 부작용도 있는데 야 일단 이기고 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지금 AI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이 저는 그 판인 것 같아요. 이 AI 윤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은 분명히 지금부터 있어야 하지만 이게 언제 본격화될 거냐라고 추정을 해본다면 미국이 내가 이걸 다 가졌어, 오케이. 이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요런 AI 윤리라든가 왜냐하면 지금은 AI 윤리가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AI 윤리 관련된 뭐 토론회의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봐도 전부 터미널티 얘기하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직 이 중간에 갭이 되게 커요. 근데 이 갭을 메꾸려면 실제로 AI가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봐야 이거는 막아야 되겠네. 요거는 좀 둬도 되겠네. 아직은 이런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해서 인공지능 쪽에서의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 그제서야 AI 윤리가 이제 뭐 UN 같은 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핵 학사 금지 조약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강대국들이 핵은 다 가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야 우리 이러면 다 죽어. 그만 만들자. 그만 만들자. 그리고 나는 한 1000개 만들었는데 니네 이제 만들지 마. 그렇죠. 나도 좀 줄일게. 너도 좀 줄여. 그리고 야 앞으로 새로 만들지 마. 다른 나라들은 만들지 마라고 해서 결국은 핵을 가진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국제 질서가 다시 재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공지능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런 것처럼 따라가지 않을까 이제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가장 먼저 AI 주도권을 다 쥔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야 이거 인류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규제하자. 네. 저런 건 만들지 마. 니네는 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거 갖다 써.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 이제 사회 경험과 이제 벌어진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것들을 보면 새로운 생산 수단의 등장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주도권 확보의 경쟁의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보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뭐 핵
뿐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서도 그러했죠. 맞습니다. 뭐 아리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에 이제 대응하는 것조차도 선진국들이 먼저 이제 개발 다 해놓고 이제 후진국들만 이제 좀 굴뚝 떼고 에너지 좀 돌려가지고 좀 발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비싼 에너지 만들어서 쓰라고 하고 뭐 비슷한 거죠. 아 근데 아까 너무 음모론이나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오펜하이머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오펜하이머랑 샘 알트먼이랑 생일이 똑같더라고요. 아, 그건 제가 몰랐네요. 네. 이게 약간 이제 음모론에 가깝기도 한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생일이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핵의 아버지, 인공지능의 아버지. 아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일요일 날 서프라이즈를 보시는 걸로 대신하고. 책에서 슈퍼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슈퍼 휴먼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 야, 이 AI가 어디까지 발전한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슈퍼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슈퍼 휴먼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을 저는 여전히 툴로 보고 있고요. 수단으로. 네, 수단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수단을 만들다가 부작용으로 넘어가는 게 나올지는 몰라도 처음에 만드는 건 좀 수단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은 ASI라고 그래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란 말을 손정희 회장님이 사실은 하셨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참 좀 회자가 되고 했었는데 네. 저는 이 인공지능을 그 툴의 관점으로 보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심지어 내가 인공지능까지 내가 만들 수 있어. 내 노하우를 데이터화 시켜서 그 신경망 기술을 가져다가 나한테 필요한 인공지능을 내가 만들어서 써. 저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슈퍼 휴먼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그 가능성보다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내가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잘 하는 사람들은 기존 사람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러니까 슈퍼 휴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AI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네.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네. 활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등급이 그렇죠.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내가 뭐 지금도 유튜브 보면 뭐 챗GPT 잘 활용하는 그쵸, 방법 그쵸. 뭐 이래가지고 뭐 그 영상 잘 만드는 법 이런 것들 나오지만 설사 뭐 소라 같은 서비스가 네. 영상을 잘 만들어준다고 해도 봉준호 감독님이 소라를 써가지고 만들어낸 영화의 퀄리티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어떤 작가적 재능이 없는 사람이 만드는 영상 퀄리티는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영화 한 편을 찍는데 100억이 들었어. 넷플릭스 뭐 제작비 얼마짜리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을 내가 한 씬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소라 같은 서비스를 써가지고 그 씬을 뭐 10초짜리를 잘 뽑아내면 그게 아직 프라이스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으나 거의 뭐 수십억짜리를 그냥 방구석에서 만든 예, 거죠. 방구석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생산 툴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부가가치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될 거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슈퍼 휴먼이라고 지금 네이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다 뭐 벗어나서 그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고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현실적으로는 슈퍼휴먼, 인공지능, 일반 사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인 대중과 슈퍼 휴먼 사이에 AI가 있다. 네. 그 학습을 시키다 보면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일반 사람들의 지식을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학습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 되는 퀄리티만큼은 인공지능이 나올 거고 그런데 사람이 생산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뭔가를 생산하는 것들은 사람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저 발전소에 전기만 꽂아놓으면 돌아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분명히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특히 생산하는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인공지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있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다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다기보다는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슈퍼휴먼과 인공지능, 일반 사람들의 이 구조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김현규 대표님 같은 사람은 AI로 책을 쓰시고 스타트업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제 주변에 또 저희 또 와이스트리 출연자분들 중에서도 벌써 AI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쓰시고 강연 다니시는 분들 정말 몸이 10개여도 바쁠 정도로 막 여기저기서 막 불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일단은 이제 슈퍼휴먼에 좀 가깝게 가는 거고 뭐야 뭐 그보다 AI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영상 안 보고 넘어가고 막 쇼츠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일반 대중으로 가는 거고 무서워지네요. 이게 사실 그 AI가 우리를 이제 침공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거 걱정하는 것보다
AI에서 이런 시대에서 도태당하는 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사회가 변하는 시기인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사실은 웹혁명 시대, 우리가 IT 버블이라고 부르는 웹혁명 시대도 사실은 한번 왔었고,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바일 혁명 시대도 한번 왔었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혁명 시대라고 제가 뭐 그전에 이제 PC 혁명도 있었죠. PC 자체가 만들어지는. 웹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 없이 못 살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없이 못 살잖아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까 10년 후에?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지금은 그러네요. 큰 변화의 흐름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눈을 부릅뜨고 기회를 찾아서 슈퍼휴먼으로도 올라가고, 그 슈퍼휴먼, 슈퍼리치까지 될 수 있는 기회들 내가 직접 해도 되고, 직접 할 수 있으면 베스트고, 직접 안 되면 주변에 슈퍼휴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붙어야죠. 하는 회사에 붙어서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골에서 박경철을 저 방금 그 말씀하실 때 딱 그 떠올랐는데. 네, 제가 그 영상을 작년 10월인가 그 1시간 반짜리 영상을 딱 보고서는 그때 예, 저도 한 두세 번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W를 찾아서. W를 찾아서라고 하는 시골이사 박경철 네. 원장님 뵙고 싶은데 참. 딱 그분이 말씀하셨던 지금 그 변화의 타이밍이 지금 있는 거고, 네, 거기서 1%가 될 거냐 10%가 될 거냐 이제. 한 25년 전쯤에 WWW,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이 뭐냐. 이 월드 와이드 웹 시대에는 뭐 인터넷이 연결이 되고 막 방구석에서 지구 반대편과 연결이 될 수 있대. 근데 그게 뭐야?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딱 지금 갑자기 오버랩이 되네요. 저는 지금 그 딱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 준비했던 기업들이 뭐 구글이 되어 있는 거고, 네. 뭐 네이버 네. 다음 이렇게 됐던 거고요. 혹시 그런 걱정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AI 때문에 이제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인간이 직장을 잃을 것이다.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거는 현실화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제가 약간 말꼬리 잡는 걸 수도 있는데, 별 저는 말씀을요. 직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귀납적 AI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얘가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귀납적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어떤 내뱉는 결과물을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사람이 해야 될 거고, 그걸 슈퍼휴먼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사나 썸네일 자극적으로 뽑으려면 뭐 의사, 변호사 다 뭐 망합니다. 회계사 없어지고 뭐 예.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AI가 결과를 내뱉는데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만약에 인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AI를 믿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사람한테 갈 거고,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다 보면 의사나 변호사는 결국은, 저는 아까 말한 슈퍼휴먼이 꼭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우잖아요. 예. 수술하다 잘못하면 그 의사분을 그쵸. 법정에 가야 되고. 귀납적 AI 100% 완벽한, 그러니까 연역적 AI의 특징은 무조건 100%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한 결과를 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엑셀을 계산하는데 엑셀에서 그 숫자가 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엑셀 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진짜. 못 쓰죠. 예. 그러니까 연역적 AI 시대, 기존의 컴퓨터는 100% 정확한 결과물을 내줘요.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봐도 누구나 그 논리적인 과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결과를 그냥 믿고 쓰는 거죠, 이제. 계산기처럼. 그렇죠. 근데 귀납적 AI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지금도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저는 할루시네이션을 100% 없앨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은 내가 사는 세상, 내 정보의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 가건 그럼 문화가 달라. 그러면 그 귀납적 AI가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배운 AI가 나오는 결과물이 어디서든 유니버설하게 적용될 수 있는 100% 진실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결국 저는 마지막에 인간이 할 거고, 그 인간이 하는데 그 인간은 그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이미 아까 그 일자리 말씀을 하셨을 때,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가 주니어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그 특히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패턴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시니어 개발자가 아키텍처를 짜요. 예.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짜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예전에 주니어 개발자들 10명을 데리고서는 시니어 개발자가 전반적으로 아키텍처 짜고 그 프로그램 개발 코드 리뷰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주니어 개발자가 하는 일 정도는 인공지능이 다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시니어 개발자가 주니어 개발자를 데리고서 개발하던 프로젝트를 시니어 개발자 한 명이 인공지능과 주니어 개발자 한 두세 명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다는 거죠.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직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일자리 수는 일자리는 줄어들죠. 그리고 그 줄어드는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휴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 주니어 개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아까 할루시네이션도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할루시네이션을 교정해주는 AI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AI가 생성한 거를 또 판독해주는 AI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별의별 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 새로운 일자리는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지만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이 메워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론 로봇 기술이 발달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몸 쓰는 직업이 더 일자리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미용실에 다녀왔는데 네. 미용실에서 머리 깎으시는 분이 보면 이분 일자리는 안 없어지겠다 싶은 거죠. 오. 헤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또 주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헤어 스타일링을 할 거냐 그분의 그 몇십 년 노하우도 담겨 있는 거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 학습을 시킨다고 과연 로봇 헤어 디자이너가 와서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해병대 머리는 잘 자르겠죠. 네. 그렇죠. 이제 깍두기. 예. 예, 패턴화되어 있는 딱 결과를 내야 될 때는 잘하겠죠. 근데 패턴화되지 않아. 감성적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따라하기 힘들죠. 그러게요. 저도 이제 애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참 이제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나 이런 거 되게 또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대표님 혹시 네, 저도 지금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직업을 권하실 거예요? 뭘 공부시키실 거예요? 그거는 애 적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개발자까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이 IT 쪽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 중에도 보면 네. 적성이 안 맞아서 잘 다른 쪽 전과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저도 사실은 아이가 제일 걱정인데요.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뭐 자사고 같은 데서 강연하거나 하면 한 가지는 얘기를 해요. 패턴화된 일은 직업으로 선택하지 마라. 패턴화되는 일. 예, 그러니까 패턴화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우리 군대에서 꽃보직이라고 하잖아요. 땡보. 예, 응. 그냥 뭐 그 특별한 나의 어떤 부가가치가 들어가는 일 없이 그냥 뭐 도장만 그죠, 찍어준다거나 그죠. 이런 일들은 네. 이제 쉽게 대체가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하는 게 되게 패턴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쉽게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딱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패턴화돼 있어가지고 뭐 며칠만 하면 금방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앞부분에서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직종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네.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들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책임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사도 없어질 거다, 회계사도 없어질 거다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순진한 엔지니어들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에 저는 조금 더 가깝다고 보고요. 기술이 시장에 또는 사회에 적용돼서 확산이 되어 나가려면 기존에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저항력도 마찰력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적인 예로 지금 의대 정원 늘리는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 AI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걸로 지금 거의 그렇죠. 이 사달이 나오고 있는데 의학계가 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의사 AI를 만들었어요. 이게 사회에 적용되거나 확산될 때 그렇게 막 쉽게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판독률도 올라가고 이거는 할 수 있는데요. 네. 사회에서 수용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는 이 의대 정원 사태를 보면서 의사 AI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게 시장에 적용되고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잘해야 되겠죠. 의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툴로 AI가 포지셔닝이 되면 모르겠으나 의사를 대체하겠다고 덤벼들면 그리고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책임 문제도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뭐 엑스레이라든지 MRI 같은 걸 판독하는 AI 서비스는 이미 또 그렇죠. 쓰이고 있고 그걸 또 잘 활용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슈퍼휴먼이 되는 걸 테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뭐 판사도 마찬가지고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뭐 판례 검색하거나 그 판례를 검색을 해서 어떤 뭐 의뢰인의 입장에서 뭐 소장을 잘 써준다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은 변호사가 해야 되고 네. 판사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회계사들이 그냥 뭐 엑셀만 돌려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실제로 아니죠. 예. 실제로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여기서 할인율을 얼마로 할 거냐. 또 변호사나 판사 같은 경우는 법률도 사실은 법률끼리도 되게 충돌이 많이 나거나 예. 헌법이랑 안 맞아갖고 헌법 소원들을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판례를 내리고 하는 것들 내가 이 헌법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뭐지? 그리고 이것들을 이런 판결을 내렸을 때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인공지능이 내가 문서 뭐
수백만 개 읽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뼈대 정도는 인공지능이 제공해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 살을 붙이고 이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결국 저는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거라고 봐요. 이제 약간 경제, 그러니까 좀 슈퍼리치 이쪽으로 좀 한번 다가가 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도 항상 노이즈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AGI 시대로 가는 데까지 엄청난 또 투자가 필요하죠. 뭐 GPGPU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등등등 뭐 발전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서 과연 투자금이 마르기 전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AGI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아까 AG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까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디서 얼마만큼 투자금이 더 들어갈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LLM 나오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 나오다가 최근에 뭐 LMM이라고 라지 멀티모달 모델 뭐 이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될 텐데요. 그 저는 거기에서 투자금이 앞으로 당연히 더 늘어날 거는 몇 년 동안 늘어날 거는 뭐 그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인데요. 거기에 대한 상한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저는 그거를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인간이 다루는 데이터 중에서요, 동영상 데이터가 가장 커요. 텍스트 데이터, 뭐 음성 데이터 뭐 이런데 영상 데이터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두뇌에서도 이 후두엽에 있는 뇌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 시신경, 시각. 네. 시각을 처리하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가장 많은 리소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게 뭐 지금 소라 같은 게 대표적인 거겠죠. 내가 텍스트 집어넣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근데 아직 인류가 처리하는 데이터 중에 영상 데이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 영상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면 데이터 센터나 칩의 수요가 얼만큼 필요로 될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 센터 수요의 피크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지금은 사실은 그리고 또 뭐 소버린 AI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수요처가 앞으로 많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 지금 now as is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1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상한선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동영상을 처리하는 것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더 늘어날 것인가. 분명히 성장률은 꺾일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상 처리 말고 이 신경망과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그만한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그 저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수요는 당연히 있을 텐데 그 수요가 과연 지금 이 동영상을 처리하는 수요만큼을 창출해낼 수 있을 거냐는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거는 AI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맞춤형 AI 서비스, 예를 들어서 네. 챗 GPT 같은 경우에도 나만의 GPT 만들기 뭐 이런 거에서 마켓에다 올려놓듯이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의 영역. 네. 근데 그게 동영상만큼 많은 데이터를 잡아먹진 않을 것이다. 그 요게 이제 2022년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온 소스인데 AI 하드웨어, AI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AI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지금 AI 애플리케이션 쪽이 지금 앞으로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30년에. 그러니까 요 말은 지금 물어보셨던 어떤 뭐 반도체 수요라든가 데이터 센터 수요는 이 아래쪽에 있는 거죠. AI 하드웨어나 뭐 파운데이션 모델 정도 같은 거고 요 AI 애플리케이션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은 케이스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만큼 될지는 그건 사실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 사람들의 상상과 그 시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게 세로축이 이제 가치를 뜻하는 네,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 기업 가치. 크리에이션.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앞으로는 저런 AI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업들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AI 하드웨어는 뭐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AI 하드웨어는 그 몇몇 개,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기술 축적이 되어 있는 몇몇 개 회사들이 많겠지만 저 AI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전체 사이즈는 크지만 저거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많은 모여서. 기업들이 나눠서 가져가면 저기 있는 기업들 중에 슈퍼리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좀 드물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 과거에 웹시대의 뭐 구글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위기를 많이 겪었다가, 그죠? 모바일 시대 되면서 많이 위기를 겪기도 했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가 탄생한 것처럼 네.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또 경쟁 우위를 가져갈 건가는 그거는 이제 또 이 경쟁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책에 약간 몇 가지 소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결국 달성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팁들은 제가 책에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놔서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리치, 그러니까 AI 애플리케이션 기업들이 꽃을 피게 됐을 때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느낌으로. 그 책에서도 슈퍼리치를 찾을 수 있는 이제 키워드로 1차 혁명 시대는 연결. 네. 그때는 이제 막 그 통신의 시대였고, 네. 인터넷 시대, 그게 막 시작하는 시대였고, 2차는 모바일 혁명 시대.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스마트폰 등장하면서 그걸 이제 개인화, 네. 어떻게 잘 개인형으로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느냐로 키워드를 꼽아주셨어요. 연결, 개인화 이후에 AI 시대의 키워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걸 볼 거냐라고 봤을 땐 저는 메타데이터의 처리 역량이라고 봤어요. 1차 웹혁명 시대는 연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때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FTP라고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네. 저 친구 PC에 있는 파일을 내가 가져오는 이런 기능.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다음에 메일을 보내는 건 내가 친구한테 보내는. 네. 그러니까 연결을 만들어주는 그 회사들 그리고 이제 연결할 홈페이지들 그러니까 그때는 연결할 때 내가 뭘 보여야 되지? 그때 막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회사들도 막 떴었고 맞아. 네. 뭐 나무 웹 에디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브라우저 만드는 회사들 연결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사실은 그때 굉장히 한 시대를 주도를 했었고요. 뭐 포털도 그런 식이죠. 그렇죠. 예, 포털도 그런 거고 그 연결할 이제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내가 그 중에서 뭘 찾아야 되지라고 해서 이제 검색 엔진 같은 것들이 나왔던 거고 연결을 만들어내고 그 연결을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에서 사실은 이제 슈퍼리치들이 나왔던 거고 물론 그 각 영역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만 결국은 그런 영역에서 새로운 어떤 슈퍼리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나왔던 거고 모바일도 사실은 저는 연결의 연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을 과연 새로 뜯어서 한 세대로 볼 거냐 말 거냐로 저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웹혁명 다음으로 지금 AI 혁명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바일은 아까 그 연결의 대상이 가장 마지막인 개인 단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리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냈던 애플이 뭐 시가총액 1위까지 갔던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연결의 확장인데 이 연결의 확장이 가장 갈 수 있는 극단인 개인까지 가면서 여기서 어디서 가치가 나느냐라고 하면 이제 연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결된 상태에서 각 개인들 개인화된 레벨로 연결이 어떤 공간적 확장을 한 다음에 이 개인들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에서 새로운 회사들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경우죠. 내가 비어있는 회사예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예약할 때 그냥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 개인 대 개인 레벨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자원들을 묶어가지고 내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내 자동차 라이드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개인화라고 하는 컨셉으로 딱 봤을 때 투자처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제가 보는 이제 큰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글에 다니고 있었던 제 후배가랑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바일 시대까지는 어디서 기회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잘 보였는데 AI는 그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호. 그래서 제가 이제 뽑은 키워드가 메타데이터예요. 눈에 보이는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거는 이미 거의 다 나왔어. 그렇죠. 눈에 보이고. 네, 눈에 보이고. 근데 아까 AI가 다루는 게 제가 처음에 메타데이터를 다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기존에 그냥 리얼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이걸 만약에 메타데이터를 만약에 잘 다룰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여기서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바로 갈 거를 메타데이터를 한 쿠션 먹고 가니까 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풍부하게 있는 회사가 또 유리할 테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다 AI 반도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반도체보다 앞으로는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고 이 데이터들도 인공지능 할 때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대부분 아마 와이스트리트 독자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데?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아직 대답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냐라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함목적적인 정제된 데이터예요. 정제된 데이터, 함목적적? 예,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그냥, 담고 있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고 할 때 가비지가 들어가면 가비지가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교과서가 필요한 거예요. 교과서. 네네네. 정제된 딱 학습시키기 좋은 그런 교과서 같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깨끗한 앞으로는 오염되지 않은. 네, 오염되지 않고 그런 교과서 같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수학 교과서 있죠. 내가 수리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학 교과서 있고 뭐 사회 교과서 있고 그게 다 교과서들이 과목마다 목적들이 다르잖아요. 이 교과서 같은 데이터들을 누가 어떻게 잘 축적해서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교과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1차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전에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됐었어.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어. 그런데
이런 게 되면 효용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여기서 나오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플러스 알파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난이도가 웹 시대, 모바일 시대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물론 웹 시대, 모바일 시대에도 당시에는 안 보였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예, 그때 지나고 뭐 하니까 보는 거죠. 카톡이 이렇게 커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기 뭐야 그 왓츠앱 따라하는 앱이라고 막 저거 뭐 카피했다 막 이랬었었는데 그 네. 당시에는 연결, 개인화 이후에는 메타데이터고 네. 그게 메타데이터를 처리하는 역량도 중요하고 그 연결을 또 확장할 수 있어야 되겠고 네. 그 안에 정제된 그 목적에 딱 맞는 클린한 데이터를 또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잘 활용을 해서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고 네.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나무에서도 열매를 따다 보면 네. 손에 닿는 것들은 금방금방 따먹는데 저 정보화 시대가 계속 몇십 년간 발전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위에 있는 과실을 따먹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잘못하면 그거 까치밥 되는데 아무도 못 따고. 근데 저는 이제 기업 메타가 떠올라가지고 거기 물론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 한다 그랬다가 한번 이제 거의 망할 뻔하고 뭐 저커버그가 울었네 뭐 해서 뭐 주가 반에 반 토막 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또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LLM도 자체 걸 하고 있다고 하고 오픈 소스로 이제 데이터 열어주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메타의 데이터를 쓴다라고 하고 약간 그쪽으로도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메타의 전략은 사실은 모바일 시대의 구글의 전략이랑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수포리치 기회랑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애플이 아이폰을 먼저 딱 치고 나갔을 때 구글이 취한 전략이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전략이었어요. 예. 지금 오픈 AI랑 구글 제미나 이런 것들이 그 회사로 가니까 메타에서는 LLM 모델을 만들어서 오픈소스 전략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아니면 반 애플이듯이 오픈 AI 아니면 반 오픈 AI인데 네. 이쪽은 내가 다 먹을 거야. 오픈소스 전략을 메타는 쓰고 있는 거고 제미나이나 그 구글이나 그 클로드를 예. 만든 엔트로픽은 이제 엔트로픽. 오픈 AI를 따라가는 전략을 쓰는 거죠. 아직 이게 공고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무한 경쟁 오픈 AI가 달려가고 혹은 그럼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리고 사업 전략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전략이 나중에 더 잘 먹힐 거라고 보세요? 오픈 AI가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한데요. 뭐 1등이니까요. 네. 누가 네트워크 이펙트를 빨리 만들어내고 에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들 거냐 이 경쟁에서 승자가 결국 될 거거든요. 이건 이제 그 아이폰과 그 구글의 전략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은 스마트폰 OS를 2000년대 초반부터 준비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원래 아이폰이 이제 2007년, 2000년대 후반에 나왔잖아요. 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컨셉을 2000년대 초반에 노키아에서 신비안이라고 하는 OS도 만들고 신비안.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 OS 아예 그때는 스마트폰 OS, 포켓 PC OS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난 이미 피처폰으로도 이미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되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을 사실은 키우려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노키아 이런 애들이 열심히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바이가 안 됐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내면서 그걸 뚫은 거죠. 그걸 뒤집은 거죠. 너무나 강력했고 네. 한 큐에. 근데 다른 기업들도 그 모바일 시대를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었고 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넘사벽인 친구가 등장을 한 거고. 그렇죠. 그 이제 그 넘사벽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결국은 에코시스템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예. 에코시스템 경쟁으로 갔을 때 애플은 자기 이미 아이튠즈가 가지고 있던 에코시스템에 그 아이포드라고 하는 그 음악으로 만들어진 에코시스템에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야, 이 음악뿐만 아니라 게임도 여기서 다운받아서 해라고 하는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진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확장하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아이폰 3은 그냥 아이폰 3은 그냥 이게 다 해결이 돼라고 하니까 그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었고 구글은 그걸 딱 보고 바로 삼성전자도 이제 위기를 느끼니까 삼성전자와 구글이 둘이 손잡고 야 OS랑 요 플레이 앱스토어는 네가 만들고 난 하드웨어 갤럭시 만들어가지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게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진영만 남고 나머진 다 죽었죠. 근데 저는 이런 경쟁 상황이 지금 요 오픈 AI가 만들어가는 요 1차와 이걸 쫓아가는 그런 에코시스템을 누가 빨리 가져갈 거냐. 메타는 아까 이제 라마를 가지고 이 오픈 소스를 가지고 이 LLM 모델 이걸로 만들어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구글이 썼던 전략이 이제 오픈 소스 전략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가져다가 쓰고 싶으면 써. 그래서 중국에서 화웨이나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앱스토어도 만들고 자기들 앱스토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구글은
거기서 오픈 소스만 한 게 아니고 이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고객을 락인시키고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앱스토어는 자기 것만 써야 되고 안드로이드 OS를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그렇죠. 니들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쓰는 건 오케이인데 여기서 안드로이드에 제대로 된 기능을 모두 다 쓰고 싶으면 우리 플레이랑 이렇게 번들 전략으로 갔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메타가 쓰고 있는 전략이 제가 메타까지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게 참 시대가 또 뭐 빠르게 변하는 건지 또 제2 국면, 제3 국면이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바일 시대에 그 1등을 먹었던 나홀로 생태계를 장악을 했던 애플이 AI 시대에서는 나홀로 생태계는 오픈 AI에게 뺏기고 이쪽에서는 연합전선을 구축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또 존재가 되어버렸고 물론 뭐 여전히 시가총액 1위기는 합니다만 포레스트 검프처럼 애플에다 투자했던 사람은 이제 슈퍼리치가 되는 거고 그죠 오픈 AI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테슬라도 그러했고 여기에서 이제 슈퍼리치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앞에서도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패턴화하는 직업은 조심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슈퍼리치 어떤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에서 특히 제외해야 할 분야 이것만큼은 걸러라. 그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저는 그 뭔가를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확실히 아닌 거를 제껴나가는 것부터 그쵸. 저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폭탄만 밟지 않아도 되죠. 네. 예. 아까 인공지능이 패턴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가장 로우 레벨로 보면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리고 이 패턴을 찾아내는 것들의 의미를 이야기하다가 아까 뭐 경험론, 뭐 추상화, 이제 메타데이터 여기까지 갔는데 네. 비패턴 데이터들도 세상에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랜덤리스, 무작위성이 존재하는 데이터들 셋이 있으면 이거는 네. 학습을 시켜도 그 결과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마치 주식시장처럼. 아니요, 저는 주식시장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나 주사 예를 들어서 네네네. 내가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가위바위보 머신을 만들었으니까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면 네, 그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인을 이기는 가위바위보 머신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위바위보 내는 패턴을 학습했을 때. 찾아내면 이길 수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가위바위보 머신을 만들었으니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면 연력학 제2법칙을 깨는 무한 열 동력을 에너지가.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거랑 사실은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속아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존재하니 아니,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제 가위바위보나 아니면 그 주사위 게임 인공지능을 그쵸,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 이제 원적외선 옥장판 이런 느낌으로. 원적외선 옷장판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근데 명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위바위보 내는 패턴을 누군가 읽어갖고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인공지능이 왔을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B 패턴으로 내면 돼요. 제가 가위바위보를 내는 패턴이 내가 내는 뭐 주먹 다음에 가위를 많이 낸다라고 하면 그 패턴을 제가 읽었으면 제가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거 보고 이걸 맞췄고 제가 거꾸로. 무작위로 내면 얘가 저를 단순히 이길 확률이 높은 거가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제 슈퍼리치가 어느 분야에서 탄생을 할 거냐. 사실 사람들은 제일 궁금해할 겁니다. 물론 시계를 한 1년 전으로만 돌릴 수 있다면 엔비디아에 몰빵을 하겠으나 이미 이거는 지났고 근데 앞에서 잠깐 보여주신 것처럼 하드웨어 시장보다는 AI 애플리케이션 시장 훨씬 더 나중에 커질 수 있다라고 보셨고 없어질 직업이라든지 위험한 직업, 속지 말아야 할 인공지능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종합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비즈니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제가 점쟁이가 아니어서 아니셨어요? 농담입니다. 이게 뭐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되게 제가 점쟁이가 아니어서 어렵지만 이런 데서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합 능력을 갖춘 회사여야 해요. 인공지능에 대한 역량과 그 도메인에 대한 인더스트리 도메인에 대한 그 난리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합 능력. 세 번째는 귀납적 AI가 가지고 있는 이 할루시네이션 같은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 이 리스크를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능력을 갖춘 회사가 뜰 수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지금 제가 뭐 이거예요 라고 찍어드릴 수는 없으나 앞으로 어떤 회사를 보실 때 요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회사라면 앞으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준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빨리 해결되는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이 시장에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요. 예를 들어서 왜 변호사 AI를 만드는 회사들이 나오겠어요? 경제성을 달성하기가 쉽거든요. 단가가 높으니까. 워낙 높으니까 네. 대체했을 때 효과가 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데 워낙 비용이 아직 비싸기 때문에 네. 이제 근데 이것도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요 단가가 지금 뭐 한 10분의 1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지금 제가 기사도 봤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뭐 60%, 어마어마하죠. 80%인데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면 원가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 매출을 올릴 거냐라고 했을 때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고부가가치 쪽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시도하는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게 그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시도를 할 거고 물론 그게 이제 완전히 대체된다는 컨셉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쪽에서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경제성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은 LLM이나 학습 데이터가 이제 사람의 문서, 말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크롤링하면은 네, 긁어와서. 예, 긁어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영상도 유튜브에서 그냥 긁어와서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사람들이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좀 말이 이상하네. 그림도 그렸는데 이거 좀 뭐 손가락이 4개인데? 뭐 6개인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금방 보면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결합 능력은 만약에 각 인더스트리별로 인공지능이 결합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조업이야. 근데 거기에 보통 그 공장에 뭐 20-30년 근무하신 분들은 기계에서 나는 소리만 들어봐도 야, 저 기계 이상하다. 점검해봐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엑스퍼티즈가 없으면 전문성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인공지능이 아직은 못한다고.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거기서는 아직 동작을 안 하는데 나중에 그런 데이터들도 만약에 쌓이게 되면 그리고 이 신경망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결합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인더스트리나 어떤 도메인에 대한 엑스퍼티즈와 인공지능에 대한 엑스퍼티즈가 결합을 해야 조금 더 다양한 기회들이 나올 거예요. 원래 강점이 있었던 분야와 그렇죠. 거기에다 AI를 어떻게 붙여서 더 효율화할 것이냐. 그렇죠. 예. 그런 데서 생산성 혁신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 마지막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비납적 AI는 태생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요것에 대한 이제 답이 나오는데 답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영상이나 말은 사람이 그냥 보면은 바로 프로프리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상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포스터를 만들었어. 이거를 뭐 업계에서 쓰려고 내가 뭐 배경 디자인이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좀 이상하면 사람이 후터치하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쉽게 내가 수정을 하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개런티를 할 수가 있으니까 AI가 금방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자율주행에서도 뭐 3단계, 뭐 4단계 얘기하고 뭐 지금은 예. 2단계지만 뭐 네. 3단계하고 뭐 마지막 단계 가면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연 같은 데 가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요. 자, 자율주행차 나오면 타실 분 하면 손 들면 뭐 젊은 층일수록 많이 탄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할루시네이션과 이 귀납적 AI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게 100%가 아닐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바라볼 때는 여태까지 연역적 AI의 컴퓨터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거짓말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귀납적 AI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컴퓨터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10% 확률로 사고 날 수 있어. 자율주행하면 타실 분. 그러면 절대 안 타죠. 손이 확 내려가죠. 예. 자, 5%. 1% 하면 이제 조금 많이, 뭐 1%는 사람도 날 수 있으니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루시네이션이 과연 어느 만큼 나올 건지에 대해서 아직 그게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물론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결과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과연 0이 될까? 그러면 이게 내가 영상 뽑아서 또는 문장 보고서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도 제 서울대에 가서 그 유튜브 강의한 영상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쫙 뽑아가지고 초안을 만들고 제가 이제 오타 뭐 이런 것들 수정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검수를 하니까 이게 되는데 내가 후터치를 할 수 없어. 리얼타임으로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아까 전제드렸듯이 이 세상 모든 것에 AI가 쭉 스며들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이게 특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 진입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냐면 저는 기술 연구는 계속 해야 되겠으나 기술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초창기 엘리베이터 사례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베이터요. 초창기 엘리베이터라는 게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이 엄청 불만을 이야기를 했대요. 1층에서 2층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왜 이렇게 느리냐? 네, 왜 이렇게 느리냐? 문 열고 닫고는 네. 속 터져 죽겠고 막.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거울을 달았다.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네. 그러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천천히 가는 동안 거울 보고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불만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없앨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답은 보험이었어요. 보험. 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보험이 뭐 동영상 만들고 하는 데는 필요 없겠으나 네. 앞으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거? 우리가 당장 보험 드는 이유가 내가 자동차 보험 드는 이유가 하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수도 혹시나 있으니까. 모를 그런 뭐 1%, 2%의
해당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겠네요. AI 에이전트를 써가지고 네. 내가 무슨 뭐 책 한 권을 썼는데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발견되면 보험금으로 얼마 달라. 독자한테 얼마씩 나눠줘야 된다. 이런 보험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네. 예, 근데 이제 보험이 분명히 이 인공지능이 묻을 수 있는 수혜 업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보험 상품이 나오려면 이 생각보다 이 또 사고율에 대한 데이터가 좀 쌓여야 있어야죠. 되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래서 보험 금융 또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얼마만큼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그쵸. 그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개런티 해야죠. 예, 5천만 원짜리 차를 만드는데 보험료를 5천만 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죽자는 거죠, 같이. 예, 보험료율은 분명히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줄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일반 보험회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보험업도 아예 해서 그쵸, 자기들이 그쵸.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참고로 뭐 저는 로보택시를 테슬라밖에 저는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자율주행에서도 기술적으로는 계속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책임자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지금은 운전자가 지잖아요. 운전자가 져야 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져야 돼요? 아니면 자율주행 기능을 만든 솔루션 업체가 져야 돼요? 누가 져야 돼요? 뭐 핸들이 없어지는 시대에는 운전자한테 책임 물 것도 없겠죠. 자동차 회사나 또는 자동차 회사의 기술 솔루션을 납품한 자율주행 회사가 네.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자율주행 솔루션 만들어가지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객한테. 근데 그 차가 망가지면 내가 5천만 원을 물어줘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의 개발과는 조금 다른 사회 이 시장에 적용되어 나갈 때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인 거죠. 또 현실적인 또 문제,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찌 됐건 자율주행차 이야기는 조금 이제 너무 좀 깊이 들어가고 제가 자율주행차를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예. 또 이제 또 테슬라미 몰려오면 예,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는 미래를 개척하면서 거기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애플이 아이팟 만들었다가 아이튠즈 만들고 앱스토어 만들고 그렇죠. 그 뭐, 뒤에 뭐 맥북하고 예, 아이패드하고 맥북하고 다 이렇게 하듯이. 만들어 가듯이 그러니까 선구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그러면 누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자율주행차는 사실은 되게 눈에 보이는 사례인데 저도 모르는 인더스트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는 그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 할루시네이션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이거 못 쓰겠는데라고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어떤 신기술을 도입할 때 이게 나한테 확실히 도움이 되는지 그 판단이 잘 안 서면 대부분 멀리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야, 이거 했다가 내가 도입해서 괜히,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이게 잘못됐을 때 사고가 더 커지면 도입을 이제 그렇죠. 거부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보험이랑 연결이 돼서 그 담당자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를 만약에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인공지능 확산 속도가 되게 빨라질 수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험이 되게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수혜 업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의 보험사들도 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네. 또 데이터가 없으니 막연하고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그 회사가 보험까지 같이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거긴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금융의 영역, 특히 이제 투자의 영역으로 가다 보면 아까 잠깐 이제 어떤 뭐 랜덤 워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좀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한데 이 영역에서 과연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도 도입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네. 별다른 성과를 좀 보기엔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도 사실은 제가 아는 많은 업체들이 뭐 이름을 컨트로 부르건 시스템 트레이닝 등으로 부르건 뭐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부르건 이미 많이들 하고 있죠. 되게들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고 50대 50이 아니라 0.1이라도 더 이기는 그걸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50대 50 게임으로 네. 이게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공지능이랑 파생상품, 선물 옵션을 결합하면 저는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생상품이 특히 옵션이라는 걸 활용을 하면 내가 올라도 벌 수 있고요. 내려도 벌 수 있고 박스피, 횡보에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그게 이제 가능한데 어떤 상황에서 그걸 선택한 게 맞아야만 그렇죠. 버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깨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옵션 매도했다가 그냥 네, 집안 날라먹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측하는 부분과 이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익화를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거를 내가 오르고 내리고 주식은 올라야만 벌 수 있잖아요. 네. 선물을 쓰면 올라도 벌 수 있고 내려도 벌 수 있고 네네. 근데 옵션을 쓰면 올라도 벌 수 있고 내려도 벌 수 있고 이제 횡보에도 벌 수 있는 게임 자체의 룰이 바뀐다는 거예요.
방법은 있는 거. 그렇죠. 예. 방법은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셨듯이 반대로 잘못 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선물 옵션을 내가 어떻게 합성 포지션으로 잘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노하우로 저는 그걸 또 해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귀납적 AI를 통해서 과연 주식 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것도 컨트로버셜하고, 근데 이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과연 이걸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냐도 사실은 컨트로버셜해요. 하지만 방법론이 예를 들어서 50대 50 게임이 아니라 네. 67대 33 게임으로 만약에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51%짜리 알파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네. 옵션이라는 걸 쓰면 게임의 룰이 50대 50 게임이 아니고 33대 33대 33 중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수익화를 시킬 거냐로 게임의 룰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서 기회를 보고 회사를 만들었고, 또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더 이상까지 나가면 이제 회사의 노하우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또 요거는 이제 또 금융의 영역이라 되게 또 민감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어서 이게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른 데서도 뭐 제가 전 리먼 브라더스 김준성 대표님 되게 팬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분이 뭐 3프로 TV나 이런 데서 파생 상품 선물 옵션 공부도 하시고 얘기했다가 막 댓글로 뭐 나라를 뭐 집안을 말아먹게 하려면 뭐 그죠. 선물 옵션을 권해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수에게 파생 상품을 권하라 뭐 이런 네. 얘기 있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남들 다 아는 데서는 사업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기회를 찾는 게 저는 무섭다고 피할 게 아니고 제대로 공부해서 그 한계를 넘어보자가 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AI 개발 쪽에서 쓰는 이제 기초적인 용어부터, 그리고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기회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우리 AI 슈퍼리치의 탄생, 이 책의 저자인 모네스트 AI 김연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